그즈음 저는 또 긴자에 있는 어떤 큰 카페의 아가씨한테 뜻밖의 신세를 졌습니다. 겨우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신세진 게 마음에 걸려서 역시 옴짝달싹 못할 만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저도 구태여 호리키가 안내해주지 않아도 혼자 전철도 탈 수 있었고 가부키 극장에도 갈 수 있었고 또 가스리를 입고도 카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소의 뻔뻔함을 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인간들의 자신감과 폭력을 못 믿어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조금씩 남과 제대로 인사, 아니 저는 역시 패배한 익살꾼의 괴로운 웃음을 수반하지 않고는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정신없고 갈팡질팡한 인사이긴 해도 어쨌든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을 예의 운동 때문에 뛰어다닌 덕택인지 혹은 여자의 혹은 술의 주로 금전 문제에 있어서 부자유스러워진 덕택에 체득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두려워서 오히려 큰 카페에서 수많은 취객 혹은 아가씨들이나 보이들과 섞여 있으면 저희 이 끊임없이 쫓기는 듯한 마음도 진정되지 않을까 하고 시벤을 들고 긴자에 있는 큰 카페에 들어가 웃으면서 여급한테 시벤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말투에 어딘지 관서 지방의 사투리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저의 와들와들 떨던 마음을 묘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아니, 돈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걱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마음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익살 따위를 연기할 마음도 안 나서 저희 천성인 마렵고 음산한 면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잠자코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것 좋아하세요? 여자는 갖가지 요리를 제 앞에 늘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만 마실 거야? 나도 마시자. 가을, 추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스네쿠 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기억이 희미해져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정사를 기도한 상대방의 이름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저입니다. 가 시키는 대로 긴자 뒷골목 어떤 초밥 노점상에서 정말로 맛없는 초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때 초밥이 맛이 없었다는 사실만은 어떻게 된 셈인지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 같은 얼굴의 까까머리 주인이 목을 흔들어 가며 능숙한 척 얼버무리면서 초밥을 지던 모습도 눈앞에 보이는 듯 선명하게 떠올라 나중에도
전차 같은 데에서 어디서 본 얼굴인데 하며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뭐야, 그때 그 초밥집 주인 닮은 거구나 하고 고소한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 모습조차 기억에서 멀어진 지금도 여전히 그 초밥집 주인의 얼굴만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니, 그때 초밥이 어지간히 맛이 없어서 저한테 추위와 고통을 느끼게 했는가 봅니다. 원래 저는 누가 맛있는 초밥집이라고 소문난 가게에 데리고 가주어도 맛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단단하게 지어줄 수는 없는 것일까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조에 있는 목순의 집 2층에서 그 사람은 새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2층에서 평상시 저희 음산한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심한 치통이라도 앓고 있는 것처럼 한쪽 손으로 볼을 누른 채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주위에서 차가운 sak풍이 불고 낙엽만이 휘날리는 듯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의 여자였습니다. 함께 자면서 그 사람은 나보다 2살 연상이라는 것, 고향은 히로시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한테는 남편이 있어 히로시마에서 이발소를 하고 있었어. 작년 봄 함께 가출해서 도쿄로 도망쳐 왔지만 남편은 도쿄에서 제대로 일을 잡기도 전에 사기죄로 잡혀서 형무소에 들어갔어. 나는 매일 이런 것 저런 것 차입하러 형무소에 다니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그만둘래 등의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셈인지 여자의 신세 타령 같은 것에는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 성격인데, 여자들이 얘기를 잘 못하는 것인지 얘기의 중점을 잘못 잡는 것인지 어쨌든 저는 늘 마이동풍이었던 것입니다. 씁쓸해. 저는 여자들의 천마디 만마디 신세 한탄보다도 그 한마디 중얼거림에 더 공감이 갈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여자들한테서 끝내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괴상하고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말로 쓸쓸해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무언의 지독한 쓸쓸함을 몸 바깥에 한 폭 정도 되는 기류처럼 두르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이쪽도 그 기류에 휩싸여 제가 지니고 있는 다소 가시돋친 음산한 기류하고 적당히 섞여서 물속 바위에 자리 잡은 낙엽처럼 제 몸은 공포나 불안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백지 창녀들 품 안에서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던 느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무엇보다도 그 창녀들은 명랑했습니다. 이 사기범의 아내하고 보낸 하룻밤은 저한테는 행복하고, 이런 엄청난 말을 아무 주저없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이 수기 전체에서 2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해방된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에 깨어 일어난 저는 원래대로 경박하고
가식적인 익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겁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솜방망이에도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행복에 상처 입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처 입기 전에 얼른 이대로 헤어지고 싶어 안달하며 예의 익살로 연막을 쳤습니다.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이라는 속담은 말이야, 세상에서 하는 해석처럼 돈이 떨어지면 여자한테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남자가 돈이 떨어지면 자연히 의기소침해지고 못쓰게 되고 웃는 소리에도 힘이 없어지고 괜히 삐뚤어지거나 해서 말이야, 끝내는 자포자기에서 남자 쪽에서 여자를 버리게 되거든. 반쯤 미친 듯 뿌리치고 내친다는 의미지. 가해자와 대사전이라는 책에 의하면 그렇다는 건 딱하게도 나는 그 마음 이해해. 분명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해서 스네코를 웃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군동이가 너무 즐기면 안 되지. 뒤가 무서워서 얼굴도 씻지 않고 재빨리 철수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돈이 떨어지는 날이 인연이 끝나는 날이라고 한 허튼 소리는 나중에 가서 의외의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는 그날 밤의 은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날이 감에 따라 희열은 사라지고 오히려 일시나마 신세를 진 일이 어쩐지 두려워져서 공연히 혼자 심한 속박을 느끼게 되었고, 술값 계산을 그때 전부 스네코한테 부담시켰던 일까지도 점차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네코 역시 하숙집 딸이나 저 여자 고등사범처럼 저를 위협하는 여자로 느껴졌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스네코에게 겁먹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함께 잔 적이 있는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왠지 그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불처럼 화를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나는 것을 몹시 내켜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점점 더 긴자를 멀리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켜하지 않는 성격은 결코 제가 교활해서가 아니고, 여자라는 것이 함께 잔 일과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부터의 일 사이에 조금도 티끌만큼도 연결짓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린 듯 완벽하게 두세 개를 단절시키며 살아가는 그 불가사의한 현상이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1월 말쯤 저는 호리키와 간다이 포장마차에서 싼 술을 마셨는데, 이 아구는 그 포장마차에서 나오고 나서도 어디 가서 좀 더 마시자고 주장했고, 저희한테 돈이 없는데도 그래도 마시자 하며 끈덕지게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취해서 간이 커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꿈나라로 데려다 주지. 놀라지 말라고. 주지 육림이라고 하는 카페인가? 그래, 가자. 그렇게 되어 둘은 전철을 탔고 호리키는 들떠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 밤 여자한테 굶주려 있어. 여급한테 키스해도 괜찮겠지? 저는 호리키가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리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알겠지? 키스할 거다. 내 옆에 앉는 여급한테 꼭 키스할 거야. 괜찮지?
괜찮겠지. 아, 고마워. 내가 지금 여자한테 몹시 굶주렸거든. 긴자 사가에서 내려서 소위 주지 육림인 큰 카페에 스네코만을 믿고 거의 무일푼 상태로 들어가 비어있는 박스에 호리키하고 마주 앉자 스네코와 또 한 사람의 여급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한 사람의 여급이 내 곁에, 그리고 스네코가 호리키 옆에 털썩 앉았기 때문에 저는 아차 했습니다. 스네코는 이제 곧 키스당한다. 아깝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원래 소유욕이라는 것이 적었고 또 어쩌다 미약하게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일이 있어도 감히 그 소유권을 당당히 주장하며 남하고 다툴 만한 기력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 내연의 처가 강간당하는 것을 잠자코 보고만 있는 일조차 있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인간들의 분쟁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스네코하고 저하고는 단지 하룻밤의 사이였습니다. 스네코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깝다 따위의 분수도 모르는 욕심을 제가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차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맹렬히 키스를 당할 스네코의 처지가 가엾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호리키한테 더럽혀지면 스네코는 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겠지. 게다가 나한테도 스네코를 붙잡을 만큼 적극적인 열정은 없어. 아, 이젠 이것으로 끝장난 거구나 하고 스네코의 불행에 일순아차했지만 저는 금방 물 흐르듯 순순히 체념하고 호리키와 스네코의 얼굴을 고루 보면서 실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정말이지 뜻밖에도 훨씬 더 나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만둘래. 호리키가 입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나라도 이런 공상맞은 여자는. 손 들었다는 듯이 팔짱을 낀 채 스네코를 빤히 쳐다보면서 쓴웃음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돈은 없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스네코한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들이붓듯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소위 속물들을 눈으로 보면 스네코는 취한의 키스를 받을 가치조차도 없는 그저 초라하고 궁상맞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의외였지만 뜻밖에도 저는 청천벽력에 박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끝도 없이 술을 마시고 어질어질 취해서는 스네코와 마주보며 서글픈 미소를 나눴습니다. 글쎄 듣고 보니 이건 묘하게 지쳐빠진 군상맞은 여자로군 하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없는 사람끼리의 동질감, 빈부의 불화라는 것이 진부한 것 같아도 역시 드라마의 영원한 테마 중 하나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만 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와서 스네코가 사랑스럽고 불쌍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적극적으로 미약하나마 사랑의 마음이 싹트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토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정신을 잃을 만큼 취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떴더니 머리맡에 스네코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조의 목순의 집 2층 방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이라고 하셔서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담이었나봐. 정말로 와주지 않았어. 참 복잡한 인연의 끝이네. 내가 돈을 벌어서 대어주어도 안 될까? 안 돼. 그러고 나서 여자는 누웠고 새벽녘에 여자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자도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도 세상에 대한 공포, 번거로움, 돈, 예의운동, 여자, 학업 등을 생각하면 도저히 더 이상 견뎌내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제안에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죽자는 각오가 진지하게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딘가 놀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우리 두 사람은 아사쿠사를 헤매고 다니다가 다방에 들어가서 우유를 마셨습니다. 당신이 내줘요. 일어서서 소매에서 지갑을 꺼내어 여니 동전 세니뿐. 수치심보다도 참담한 마음이 엄습했고 금방 내리에 떠오르는 것은 세뉴관의 내방, 교복과 이불만이 남아있을 뿐. 이제는 더 이상 전당포에 맡길 만한 것이 하나 없는 황량한 방. 그 밖에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잔무늬 옷과 망토뿐. 이것이 내 현실인 것이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물거리고 있으니까 여자가 일어나더니 제 지갑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나, 겨우 그것뿐이야?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만 그것 또한 뼈에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랑한 사람의 말이었던 만큼 쓰라렸습니다. 동전 센 잎은 돈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제가 맛보지 못했던 기묘한 굴욕이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필경 당시 저는 아직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때 저는 자진해서라도 죽으려고 진심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가마쿠라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는 이 허리띠는 가게 친구한테 빌린 거니까 하면서 허리띠를 풀어서는 개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고 저도 망토를 벗어서 같은 곳에 놓아두고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